환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내원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던 적도 있고, 환자분들 거의 뭐 쓰러지기 직전으로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시게 되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건강정보, 서울 아산병원 건강플러스의 김경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급실은 누구나 급한 상황이 생기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우리 삶에서 자주 발생해서 가는 학과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과 관련해서 응급의학과 김윤정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교수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응급실은요, 사실 언제나 비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저 아파요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자,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학과 의사죠. 응급실은 이제 24시간 언제나 모든 환자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오시게 됩니다. 네, 환자들이 제가 무슨 질환이 있어요 이렇게 손들고 오는 게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가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 한번 부탁드릴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일반인 분들께서 요것만큼은 알아두시면 응급처치가 조금 더 원활히 가능하실 거예요 하는 방법들 들어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을까요? 네, 응급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 네, 먼저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응급처치법을 바로잡고 혹은 일반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김윤정 교수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실 팩트체크 시간 같이 가져볼 텐데요. 화상과 관련된 응급처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뜨거 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물을 얻거나 뜨거운 게 딱 피부에 닿았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가장 좋을까요? 먼저 일단은 화상 부위를 차갑게 해주시는 거는 맞는데요. 네. 그게 얼음이어서는 안 돼요. 흔히 집에서 얼음이나 아이스팩 같은 거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를 대게 되면은 이쪽으로 오히려 혈류가 안 돌게 돼요. 화상을 입었다는 거는 조직이 손상이 됐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얼음을 대고 있으면은 더 심한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약간 너무 차갑지 않고 적당한 수돗물을 또 세게 트시면 안 되죠. 적당히 트셔서 거기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졸졸졸졸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흐르게 놔두시면은 화기가 빠진다라고 해요. 그럼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상 연고 같은 게 있잖아요. 집에 있는 거. 바로 딱 되었을 때 그거를 싹 발라주는 게 좋나요? 아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화기를 빼는 거. 병원에 오시게 된다면은 어차피 저희가 화상 연고를 다 다시 닦아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보기 때문에 굳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일단 화기를 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교수님 다음은 치아 손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달려가다가 콕 하고 넘어졌어요. 일어났더니 치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치아를 빠르게 가지고 가서 다시 구강 내에 위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치아를 그냥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주변에 이 차가운 우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생리식염수가 있다거나 그런 곳에 넣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 안 된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거를 구강 내, 입 혀 밑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겠는데 가능하면 편의점 같은 데서 차가운 우유를 사셔서 거기에 퐁당 빠뜨려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방금 전에는 이렇게 대처하면 좋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절대 여기에 넣어서 오면 안 돼요도 있을까요? 여기에 넣어서 안 돼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팍팍 씻어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쵸. 그런 경우는 그건 사용을 아예 못 하거든요. 왜요? 오히려 2차적으로 염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거기 안에 조직이 이미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빠뜨려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잘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넘어짐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며칠 전에 회사 비상계단에서 대굴대굴 굴러서 콕 하고 일어났더니 잠깐 정신을 좀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타박상은 없고 저 이대로 그냥 지내도 괜찮을까요? 그럴 때 이제 응급실에 반드시 와야 하는가 요 문제에 있어서 포인트는 정신을 잃으셨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으실 정도라는 거는
흔한 손상이 아니라 약간 중증의 손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환자분께서 항혈소판제나 아니면 와파린 같은 그런 약을 드신다. 그러시면 한 번쯤은 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와파린이 뭔가요? 이제 항응고제 성분으로 이제 처방을 해드리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셨던 분들은 머리에 손상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있었다. 한 번쯤 머리 CT를 찍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주요 응급 상황 대처법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어떤 준비물을 챙기면 좋을까요? 119에 구조 요청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드시는 약이 있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이시라면은 약을 챙겨 가시거나 아니면 처방전이 있다면 처방전 사진을 찍어가지고 같이 가지고 오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신분증도 챙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응급실은 접수 순으로 진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다급한 순으로 진료를 받는 거예요? 응급실은 중증도 순으로 환자분을 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순이 아니라 환자가 얼마나 빠른 처치가 필요한지 그것을 의사가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점을 모든 이제 환자분들께서 좀 기억해 두시면 더 평온한 그런 응급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급하다 보니까 자차를 이용하시거나 택시를 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와도 괜찮은 걸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제 권고 드리는 거는 119에 전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도움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중증인데 그냥 차를 타고 오거나 택시를 기다려서 와가지고 내원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던 적도 있고 환자분들 거의 뭐 쓰러지기 직전으로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119 대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셨다면은 아마 심정지가 되기 전에 이미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너무 응급실에 많이 있어서 더 이상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은 그 부분을 119 쪽에도 연락을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19를 불렀는데 119 대원들이 이쪽 응급실은 조금 어렵고 다른 쪽을 가셔야 됩니다. 이런 안내가 온다면 그거는 그분들께서도 정보를 받고 행동하시는 거니까 그 지침을 좀 따라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질병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의 대부분의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을까요? 네, 건강하신 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된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가장 전형적인 거는 역시 가슴의 흉통이겠죠.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있다가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흉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응급실에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 심한 채기랑 증상이랑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질병이긴 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담배 같은 걸 핀다거나 가족분들 중에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다. 이러시면은 심근경색 쪽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상하게 가슴이 불편하신 증상이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이 점점 빈번해진다. 그러시면은 심장 쪽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오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아산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꼭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폐소생술입니다. CPR을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연관 검색어처럼 나온 게 하임리히법이거든요. 이렇게 읽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의미도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임리히법은요, 이물질이 기도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제거하기 위한 응급대처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일 이게 실생활에 유용하신 방법이 특히 아이들 키우는 그런 부모라면은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거 입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얘들 그냥 삼키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 이거를 잘못하다가 이게 그 기도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모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119 신고입니다. 네, 119에 빠르게 신고를 하고 아이가 그렇게 있다가 처지면서 심정지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응급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응급조치의 이름이 하임리히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과 함께 네. 하임리히법 어떻게 처치하면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직접 시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아이가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얼굴 부분을 이렇게 한쪽 손으로 이렇게 턱을 잘 잡아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의 다리를 내 팔에 이렇게 딱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손굽이 있는데 이쪽으로 아이의 등 한가운데를 치게 되는데요. 들리시나요? 이렇게 퍽퍽 소리가 나고 아이의 입에서 쿡쿡 하는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쳐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물질이 빠지지 않았다 싶으면 다시 이쪽 손으로 아이의 뒷목을 잡은 다음에 두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119 대원이 오시기 전까지 지속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물질이 빠지기 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살 이상의 소아나 아니면 성인의 경우에는 복부를 밀어 올리는 그런 하임리히법을 하게 됩니다. 한 손을 주먹을 쥐고 그리고 다른 한 손을 이렇게 감싸는 형식으로 해서요. 배꼽과 명치 사이의 부위에 두고 45도의 방향으로 위로 밀어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성인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환자가 있다. 그럼 스스로 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스스로 기침을 못하는 소견이 보인다. 그럼 아까 소화하는 것처럼 등을 두드리시는 법이 있습니다. 등을 5번 두드리신 다음에도 환자에게 이물질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하임리히법을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이 환자의 다리 사이에 저희의 다리를 이렇게 끼우고 환자 약간 굽힌 다음에 손 모양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5 하고 힘차게 45도 정도의 각도로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임리히법은 본인이 이물질이 제거가 될 때까지 하시거나 아니면 환자가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낼 수 있을 상황이 되었을 때 멈출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환자가 의식이 없어지거나 반응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심정지에 준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합니다. 교수님, 심장정지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의식 없으신 것 같은데요? 숨 한번 쉬어보세요. 2단계까지 와야지 심장정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정지를 인지를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 중에 심장성 심정지가 있는데 그분들의 절반 정도는 약간의 이상한 호흡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 가족 누군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고 네. 근데 호흡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우리가 그냥 숨 쉬는 이런 수업이 아니라 이런 약간 이렇게 이상한 호흡 네. 이런 게 보인다, 비정상적이다라는 판단이 될 때는 119에 바로 신고를 하시고 119 대원분들에게 환자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이상하다, 심정지가 의심이 되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후에 환자의 치료 과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게 급성 뇌졸중. 그럼 이 뇌졸중과 관련해서 또 주변 사람들이나 제가 먼저 알아챌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마비 또는 감각 저하, 구음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가능한 한 빠르게 응급실로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팔다리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네. 좋아졌어. 그러다가 오늘은 봤는데 어제부터 증상이 생겼는데 계속 안 좋아지기만 하고 좋아지지가 않아서 왔어. 그러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오신 거예요. 처음에 증상이 생겼을 때부터 네. 빠르게 오시면은 뇌졸중이 안 생기실 수도 있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응급실로 빠르게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김윤정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본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이 2가지만 알면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맞습니다. 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서울 아산병원 건강플러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영상을 더욱더 시청하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